그렇다면 우리는 오히려 기대를 해볼 수 있죠. 뭐 10배, 100배 수준으로 앞으로 늘어난다. 하루 평균 3,000개 순유입으로 올 연말에서 내년 초 이 시점부터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상승이 나오고, 그럼 만약 4억의 김프가 25%까지 붙으면은 그때는 5억이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멘탈이 전부다에서 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철이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13F를 통해서 1분기에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한 기관들이 많이 드러났죠. 총 937개 기관이 투자를 했는데요. 이렇게만 들으면은 뭐 굉장히 많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전체 현물 ETF 투자 금액 중 20%도 되지 않습니다. 한 18.7%. 그러니까 여전히 개인 투자자나 소규모 자산 운용사, 뭐 패밀리 오피스나 사모펀드 수준이겠죠. 이런 데서 들어온 돈이 80% 이상이고, 여전히 본격적인 기관의 투자는 굉장히 저조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하지만 뭐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2억 7천만 달러 투자를 한 게 드러났는데, 근데 2억 7천만 달러가 하면 수천억이잖아요. 하나로 하면은 3, 4천억이니까 엄청난 돈 같은데, 모건 스탠리 운용 자금의 0.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발만 담근 거예요. 아직 발만 담근 거고, 피델리티나 블랙록도 마찬가지로 이제 막 몇 개 펀드, 자신들이 운용하는 수많은 펀드 중에 몇 개 정도에서 그냥 뭐 0.1%도 안 되는 수준으로, 발만 담근 수준으로 그렇게 투자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조금 투자 규모가 많은 기관들이 뭐 서스케하나 같은 5,500억 달러를 운용하는데,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한 2.5에서 3% 가까이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런 기관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고, 대부분의 기관이 뭐 0.1% 또는 그것도 안 되는 수준으로 그냥 발만 담근 그 정도, 그러니까 테스트만 해본 거죠. 그 정도고, 그렇다면 우리는 오히려 기대를 해볼 수 있죠. 아직까지 기관들의 자금이 20%도 안 들어왔고, 특히나 모건스탠리나 UBS 같은 대형 기관들의 자산은 0.1%도 안 들어왔어요. 근데 이런 기관들이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펀드의 포트폴리오 할당을 일단 시작을 하면은 1에서 3% 정도는 할당을 해요. 그걸 감안한다면 현재 0.01% 수준인 이 할당량이 그거의 뭐 10배, 100배 수준으로 앞으로 늘어난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까지 들어온 돈보다 앞으로 들어올 돈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히려 더 기대가 가능한 부분이죠. 네네. JP모건이 매수를 했는데요. JP모건은 이미 블랙록의 AP죠. ETF 브로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ETF 거래를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 중간에 들어가는 약간 완충제 같은 역할인데, 이 AP로서 이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 AP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 정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네,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수준이고, 다만 이번에 은행들이 본인들이 암호화폐 수탁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미 AP로도 참여한 경력이 있는 JP모건도 앞으로 이 수탁 사업을 더 늘릴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향후로는 비트코인은 물론이거냐 암호화폐 관련해서 훨씬 더 사업을 넓혀갈 가능성은 지금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고객이 원하고 돈이 되면은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거기다 현재 있는 경영진들은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에 별로 친화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이후에 세대 교체가 계속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고객들도 세대 교체가 되죠. 현재 미국부의 3분의 2를 가지고 있는 베이비 부머 세대가 암호화폐에 투자한 퍼센테이지가 비중이 10%가 안 돼요. 그런데 이 돈이 앞으로 10년에서 20년 후면 어디로 가나요? MZ세대로 가잖아요. 근데 MZ세대가 가장 선호하는 자산 중 하나가 암호화폐거든요. 그러면 자신들의 고객이 가장 선호하는 자산이 뭐 주식, 채권, 부동산에서 암호화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들은 그럼 뭐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손가락 빨다가 망할까요? 아니죠. 자신들의 고객이 선호하는 자산이 바뀌면 이 은행들이 추구하는 자산도 당연히 바뀌겠죠. 그런 식으로 앞으로 변화해 나갈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에 어떻게 보면 전초 단계다. 그러니까 징조를 조금 보여준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3월 초에 74,000달러에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지금 한 3달 가까이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이 기간 동안 실제로 현물 ETF도 차익 실현이 많이 일어나면서 순유입과 순유출이 거의 제로였어요. 그러니까 유입 유출이 없었던 거죠. 계속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10거래일 연속 순유입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주 동안 다시 순유입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유입량도 유의미한 게 하루 평균 3,000개가 유입이 됐습니다. 순유입으로. 근데 비트코인이 지금 반감기를 지나서 하루 900개씩 생산되던 코인이 지금 하루 450개로 줄었잖아요. 그런데 하루 3,000개를 다시 ETF가 가져가기 시작했어요. 그럼 하루 생산되는 비트코인의 7배를 ETF가 흡수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왜냐면 누가 갑자기 가져간다 그래서 시장에 어쨌든 거래소에 재고가 있는데 갑자기 비트코인 물량이 부족해지거나 하진 않잖아요. 하지만 지난 우리가 한 4-5달 전에 비트코인 현물 ETF로 유입량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결국 가격도 크게 올랐듯이 그 마찬가지의 효과가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결국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쉽게 예측해 볼 수 있죠. 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거고요. 네, 원래도 전고점 영역, 그 다음에 반감기 영역에서는 조정이, 특히 기간 조정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지난 사이클과 지지난 사이클 모두 평균적으로 한 3달에서 많게는 4달 정도 반감기 이후에 횡보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반감기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급작스럽게 공급 충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예, 거래소에 재고가 있는데 생산량이 줄었다고 해서 바로 그 영향이 나타나진 않아요. 그 영향이 나타나는데 최소 1개에서 많게는 2개 분기까지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은 또 그 반감기와 전고점 저항이 겹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심하게 그 저항을 받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과거 사이클과 비교했을 때 전혀 이상한 수준이 아니고 이미 과거 사이클들에서도 반감기를 전후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실제로 지난 사이클과 지지난 사이클의 반감기 이후에 가격 흐름을 비교해 보시면 이번 사이클이 딱 그 평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혀 뭐 과거 역사와 비교해서 이상할 게 없고, 그 다음에 슈퍼사이클의 효과도 오히려 올 3분기 정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본격적인 반감기 이후 공급 충격이 오는 게 1개에서 2개 분기 지나서 그랬잖아요. 그러면 4월에 2분기 초에 반감기가 있었으니까 이 반감기로 인한 공급 충격 효과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건 3분기 이후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현물 ETF를 통해서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는 것도 3분기 이후로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들어온 돈들은 전부 개인 투자자나 소규모 자산 운용사고, 기관들은 자산 평가 기간이 2개, 3개 분기 걸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자산이 들어오는 것은 현물 ETF 승인된 이후로 한 3개 분기 정도 붙어요. 그러면 1월 달에 승인됐으니까 마찬가지로 9월, 10월, 3분기 이후부터로 볼 수 있죠. 그럼 이때부터 이 대형 기관들, 우리가 와이어하우스라고 부르는 정말 큰 기관들, 운용자산 뭐 수천억에서 조 단위가 넘는, 조 달러가 넘는 그런 기관들의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3분기 이후. 그 다음에 지금 금리 인하가 언젠가요? 빠르면 9월, 느리면 11월로 예상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3, 4분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로 인한 유동성 확장도 3분기 이후. 그러면 반감기로 인한 공급 충격 효과 3분기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나. ETF를 통한 대형 기관들의 진짜 큰 손들의 자금 3분기 이후부터 들어와. 그 다음에 유동성 확장, 금리 인하 3분기 이후부터 시작돼. 이 세 개가 모두 맞물리는 거죠. 그러면서 올 3분기 이후 한 연말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정말로 강력한 슈퍼사이클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보수적으로도 10만 달러는 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추측하기에는 10만에서 15만 달러 사이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좀 실망스러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봐야 지금 가격 2배 아닌가?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모르고 계시는 게 있는데, 제 책인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에도 제가 분명하게 적어놨지만, 비트코인의 진짜 불장은 반감기 이후 6개월이 아니고요. 그 이후라고, 반감기 후반전 페이지 2부터라고 제가 분명히 적어놨거든요. 그 페이지 2부터가 바로 올해 연말부터입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연말 그리고 그걸 지나서부터가 진짜 불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비트코인 가격은 이렇게 선형적으로 오르질 않아요. 이렇게 오르다가 어느 특정 시점을 넘어가면은 정말 폭발적으로 오르는 포물선 상승을 합니다. 이게 보통 반감기 후반전 페이지 2, 올 연말에서 내년 초 그 정도부터예요.
이 시점부터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상승이 나오고 그 전까지는 그냥 좀 이렇게 쭉 오르는 그런 느린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는 그렇게 엄청난 상승은 뭐 그렇게 기대할 필요도 없고요. 오히려 너무 빨리 오르면 안 좋아요. 그럼 사이클이 언제 빨리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냥 천천히 가는 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봤던 길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심하고 반감기 후반전에 진짜 불장을 즐길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정말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난 사이클 때 반감기 이후에만 9배가 올랐어요. 그럼 이번 사이클에 만약에 지난 사이클의 절반 정도가 오른다고 하면은 한 4배에서 5배 정도잖아요. 그럼 이번 사이클에서 반감기를 64,000달러로 맞았으니까 그거에서 4배에서 5배라고 하면은 평균적으로 한 30만 달러 근처까지도 내년 최고점에서 최고점 기준으로 그 정도까지를 예측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 환율로만 해도 4억이고 또 김프가 저는 불장에서 지난 사이클 불장 최고점에서 25%까지 봤거든요. 그럼 만약 4억에 김프가 25%까지 붙으면은 그때는 5억이죠. 다만 이번 사이클은 지난 사이클만큼 김프가 붙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김프가 붙었던 것에 굉장히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한국에서는 아직 암호화폐 세금이 없다는 것도 김프가 붙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 세금 없는 만큼 더 추가적인 가격을 지불할 수가 있는 거죠, 투자자들이. 근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아직 미확정이긴 하지만 2025년에는 세금이 생길 확률이 있잖아요. 그럼 세금이 생기면은 아무래도 지난 사이클만큼의 그런 말이 안 되는 김프는 안 붙을 가능성이 있다. 라는 건 좀 감안해야겠죠. 뭐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정치관들은 결국은 표를 얻고자 하는 거고 지난 대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영향이 거의 없었죠. 암호화폐 투자자가 10%도 안 됐기 때문에 영향이 없었지만 이번 사이클에서는 20에서 25%. 이 무시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거든요. 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암호화폐 쪽을 놔둬서는 안 되겠다. 거기다 트럼프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죠. 바이든 대통령 측이 반암호화폐적인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친암호화폐적인 정책을 하면은 뭐 민주당 쪽에서도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상당 부분을 흡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정치권에서도 실제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짐작이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네, 두 가지 측면에서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우선 대선 자체가 굉장히 우호적인 통화 정책을 많이 펼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뭐 늦으면 11월에 금리 인하가 될 거라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보면 그 정도의 금리 인하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번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 봤다시피 이 외부적인 외압이라는 거를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 외압이 만약 SEC에 가해진다면 SEC도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원래 11월에 금리 인하할 거 9월에 금리 인하할 수도 있죠. 분명히 선거 직전에 무언가 한번 시장을 이렇게 크게 달아오르게 하는 그런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유동성 확장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정책적인 측면에서 대선뿐만 아니라 지금 정치권의 기조 자체가 반암호화폐 기조에서 친암호화폐 기조로 바뀌고 있는 부분이 향후 투자자들에게 더 신뢰를 줄 수 있고 왜냐하면 규제 이런 거 별로 없을 것이다. 오히려 규제가 도와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해주죠. 그렇게 하면서 정책의 전환 등이 또 암호화폐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선거를 전후로 해서 유동성의 확장과 정책의 도움 이 두 가지가 암호화폐 가격 상승에 꽤 큰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아직 한국 쪽에 이것은 전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정책의 일관성도 없고 실질적으로 뭔가 바뀌는 것이 없으면서 립 서비스만 하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현물 ETF를 승인을 하거나 아니면 뭐 국내에서 현물 ETF가 직접 등장을 하거나 뭔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의 정책은 별로 믿을 것이 못 된다. 그냥 주먹구구식이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고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암호화폐 정책에 있어서 오히려 한국보다도 더 빠르게 친암호화폐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메타플래닛이라는 회사는 이미 마이크로스트래티지처럼
비트코인을 밸런스 시트에 대차 대조표에 넣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죠. 한국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한국에서는 기업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계좌를 트는 것 자체가 안 돼요. 이런 측면에서도 이미 많이 차이가 있고, 캐나다에서도 ETF가 이미 예전부터, 미국보다 더 전부터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홍콩에서도 ETF가 등장을 했고, 영국과 독일에서도 ETN이 나오죠. 네, ETP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유럽, 북미, 아시아 전역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상품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고, 정책과 규제가 암호화폐를 잘 아우르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우리나라는 꽤 많이 후진에 속하고 있지 않나 라는 좀 안타까움이 있죠. 거래량이 많은 거는 현물이고요. 해외는 다 선물 위주로 돌아가요. 네. 선물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한국은 후진적이기 때문에 선물 거래가 안 됩니다. 거래소에서. 그래서 안 되는 거고, 그게 된다면은 뭐 그렇게 뭐 2위 수준이 아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세금이 없다는 거죠. 네. 근데 이 세금이 없다는 것도 선진적인 게 아니고 사실은 후진적인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정책이나 규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네. 없으니까 나몰라라인 거잖아요. 근데 그 나몰라라인 상태에서 정책과 규제는 그대로 나몰라라인데 세금만 받겠다고 하면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약간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일단 세금 뭐 정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는데 미확정이잖아요. 근데 일단 이전에 알려진 바로는 뭐 올해 말에 팔 필요는 사실 없어요. 왜냐면 2024년 12월 31일 종가 기준으로 매입 기준가를 잡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보다 예를 들어 2024년 12월 31일 비트코인 2억이었다고 해봐요. 그럼 내가 이 비트코인을 1억에 샀다 하더라도 내 매입가는 2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팔았다 살 필요 없죠. 네. 다만 아직 미확정이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다. 근데 모두가 사실 어렵다고 생각을 했죠. 네, 지난주 금요일에 승인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지난주 금요일이죠. 네, 승인이 되었는데 승인되기 한 2, 3일 전만 하더라도 아무도 승인이 되지 못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정말 한순간에 승인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급작스런 태세 전환이다 보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이거는 정치적인 좀 압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 민주당, 그러니까 집권당이죠. 이 반암호화폐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유권자의 비율이 집계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전체 유권자의 한 20에서 25%. 그러니까 4분의 1에서 5분의 1이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 현재 암호화폐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는 정권에 아주 큰 충성도가 있는 유권자가 아니면은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또 그러고 지금 경쟁 상대인 공화당 측의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친암호화폐적으로 돌아섰죠. 그렇다면은 표가 그쪽으로 많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의식해서 좀 암호화폐 관련해서 지금 최대한 이슈화시키지 않으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이 굉장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뭐 그거를 이제 전후로 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화들도 있었는데 뭐 그거는 좀 뒤에서 다뤄볼 예정인 것 같으니까 네, 뭐 넘어가도록 하고 하여간 그런 정치적인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그것의 일환으로 이번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급작스럽게 승인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좀 경쟁 상대로 보고 있는 의견들도 있는데 뭐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죠.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저의 예상으로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더리움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기관들의 수요는 비트코인의 수요와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예, 우리가 뭐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결정적으로 가격이 크게 상승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본격적인 기관들의 자금 유입이죠. 그래서 기관들의 수요를 알아봐야 하는데 블랙록이 얼마 전 기관들을 상대로 비트코인 ETF나 그 외 디지털 자산에 관련된 설명회를 하고 나서 언론에 흘렸던 말이 있는데 기관들의 이더리움에 대한 수요는 아직은 좀 부족하다. 좀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기관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서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뜨고요. 실제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디지털 골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구매력 저장 수단,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는 일종의 상품 자산인데 이더리움은 약간 달라요.
이더리움은 근본적으로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플랫폼의 기술 발전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디지털 커런시라고 우리가 부르죠. 약간 통화 자산에 가까운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스테이킹을 하면은 이자도 주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라면은 이더리움은 디지털 본드, 채권이죠. 처럼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약간 같은 암호화폐지만 투자의 카테고리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에 기관들의 관심이 적다 그랬는데 이번 이더리움 현물 ETF에는 증권성 시비 때문에 스테이킹이 빠졌습니다. 스테이킹이 빠지면 기관들의 매력은 더 떨어지거든요. 기관들이 느끼는 매력은 더욱더 떨어져요. 안 그래도 이더리움이 그나마 매력이 있었던 거는 채권처럼 어느 정도 스테이킹 이자가 나온다는, 그러니까 패시브 인컴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투자 매력 중 하나였는데 그 매력이 사라져버리면은 이더리움의 매력은 더 떨어지죠. 그렇다면은 이더리움이 뭐 비트코인의 발목을 잡는 역할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뭐 궁극적으로는 둘 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기관들에 대한 매력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쨌든 뭐 개인 투자자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패시브 인컴 같은 거 신경 쓰지 않는 뭐 소규모 자산 운용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데서 자산이 들어오죠. 현재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 ETF도 아직까지는 들어온 자금의 80%가 그런 개인 투자자나 소규모 자산 운용사예요. 그거를 감안한다면은 이더리움도 그런 돈들이 들어올 것이고, 그런 돈들이 들어오다 보면 비트코인도 있지만 이더리움도 가격이 오르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죠. 암호화폐 붐을 일으킬 수 있죠. 예.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 같은 데서 지금 나스닥에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하드캐리를 하고 있는데, 만약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구글도 만약 엔비디아처럼 엄청나게 올랐다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미국 주식 쪽으로 오히려 자금이 더 몰리지 않을까요? 그런 식으로 약간 붐을 형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암호화폐 시장이 과거 사이클들을 보더라도 사이클이 정점에 도달해서 알트코인들도 막 오르는 알트 불장이 왔을 때는 비트코인도 오르고 알트코인도 오르고 잡코인도 오르고 강아지 코인도 오르고 다 오릅니다. 그러면 그때 오히려 외부에서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오거든요. 실제로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전체 시장 규모가 2조 5천억 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굉장히 작은 규모고 뭐 애플 정도의 규모죠. 미국 주식 한 개의 규모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산업 전체의 규모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 아직은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 그런 상황에서는 둘이 서로 막 이렇게 붐이 일어나면 경쟁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이 산업의 파이를 키우는 역할을 하면서 양쪽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이 지금 지분 증명이라고 하잖아요. 지분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토큰, 뭐 이 경우에는 이더리움이겠죠. 이더리움을 이 네트워크 검증, 블록체인을 검증하는 역할로 맡겨두면은 뭐 기술적인 내용은 생략하더라도 그냥 내 코인을 우리가 은행에 예금 넣듯이 그렇게 예치를 해두면은 연간 현재 기준으로 한 3에서 4% 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비트코인은 채굴을 할 때 채굴자들이 보너스로 비트코인을 받죠. 네, 이더리움은 블록이 생성이 될 때,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으로 치면 채굴이 될 때와 비슷한 개념으로 그때 내가 스테이킹을 해둔 이더리움을 통해서 이 네트워크 검증이라는 걸 하는데 이 검증자들에게 이 생성된 블록에 대한 보너스로 이더리움을 줘요. 그 이자가 연간 한 3에서 4%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예금처럼 연 3에서 4%의 이자를 이더리움으로 수령을 하게 돼요. 예. 그런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더리움을 투자하는 굉장한 매력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번 현물 ETF는 이런 스테이킹이 들어가 버리면 뭔가를 예치를 하고 이자를 받는다? 그냥 딱 듣기에도 약간 증권의 향기가 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이런 알트코인들을 증권성 시비로 굉장히 괴롭히고 있잖아요. 소송도 걸고. 그런 거에 있어서 이더리움도 자유를 썼기 때문에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는 약간 증권성 시비에 대한 명확성이 아직은 나지 않은 이 스테이킹이 빠졌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아무래도 투자 매력이 좀 감소하겠죠. 하지만 그래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ETF로 살려는 수요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면 나는 거래소 몰라. 거래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뭐 전용 계좌를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 또 해킹 당한대. 너무 복잡해. 또 믿을 수 없어. 나는 거래소가 뭔데요? 나는 은행이나 증권사를 믿을래. 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그냥 ETF로 거래하려는 수요가 있겠죠. 또 기관들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규제적으로 그냥 비트코인 자체를 거래할 수 없는 그런 국가나 그런 뭐 주나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기업들도 그렇고. 그런 데는 그냥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더리움 투자를 하고 싶으면은 애당초 거래소를 통해서 이더리움을 직접적으로 사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냥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투자차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이더리움 현물 ETF로 살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없을 때보다는 외부 자금을 훨씬 더 유치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겠죠. 네, 일단 이번에 승인 전과 직후를 보시면은 승인 전의 가격이 쫙 올랐다가 이더리움 이제 현물 ETF 된다라는 소식에 올랐다가 승인 직후에 약간 하락했죠. 네.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또 주말을 기해서는 다시 살짝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 때만큼의 강한 그런 매도세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호재는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팔라고 하는데 이번에도 그런 현상이 있긴 했지만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다라고 보면 뭐 이더리움 ETF 자체의 그 파급력을 비트코인 때만큼은 보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그냥 원래 가려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주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고 단지 오히려 이더리움 ETF가 잘 되면은 암호화폐 붐이 더 빨리 올 수 있다.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분명 ETF가 없을 때보다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이번에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우리가 19B-4라고 하는 거래소 상장 양식이죠. 그것만 승인이 됐고 S-1이라고 하는 증권거래 신청서 양식은 승인이 안 됐어요. 왜냐면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갑자기 승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준비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S1 양식이 승인이 안 되면서 이게 승인될 때까지 뭐 많게는 2-3달까지 봐야 돼요. 그럼 뭐 한 늦으면 7-8월쯤에나 ETF 거래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건데 실제 거래가 되고 난 이후를 좀 지켜봐야 됩니다. 이더리움은. 왜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뭐 일각에서는 한 해 동안에만 뭐 몇백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될 것이다. 그런 얘기도 있고 한데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자금 유입이 기대보다 너무 적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가격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현물 ETF 승인 이후에 나오지 않았던 뉴스의 파라라가 그때 가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조금 리스크가 있다. 이더리움에는. 그것만 생각을 한다. 물론 반대로 예상보다 유입이 더 좋을 경우에는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약간 좀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점을 좀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가장 안전한 거는 분산 투자를 하는 건데 저는 여러 번 여기 나와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이 전고점 영역을 완전히 뚫고 그러니까 지금 정체되어 있는 최대 74,000달러 정도의 영역이죠. 여기를 완전히 뚫고 올라가야지만 그러니까 8만 달러 그 이상으로 올라가야지만 본격적인 암호화폐 시장이 불장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알트코인들이 일반적으로 좋았던 시기는 그렇게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고 나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난 뒤거든요. 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투자가 가장 안전하다. 다만 나는 리스크를 좀 감당할 수 있어 하시는 그런 성향의 투자자분들에 한해서는 이더리움도 어느 정도는 지금쯤부터 섞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대로입니다. 비트코인은 반감기가 지난 이후에 반감기 직후에 일시적으로 반감기 당시 가격보다 떨어질 수는 있어도 그 영역을 한번 돌파하고 나면 그러니까 반감기 당시 가격대가 머물러 있는 그 영역대죠. 그 박스권 영역대를 벗어나고 나면은 이후로는 한 번도 그 가격으로 되돌아간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지난 사이클에서 바닥 가격이 한 15,000에서 16,000달러였는데 그때도 반감기 가격이 8,000달러입니다. 그 이전 가격. 그러니까 반감기 가격보다 뭐 FTX 사태, 루나 사태, 중국 채굴 금지에 온갖 악재는 다 때려 맞고도 반감기 가격보다 2배 높았어요. 바닥 가격이.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반감기 가격이 64,000달러인데 현재 머물러 있는 이 가격 영역대 그러니까 한 56,000달러에서 73,000달러대 요 박스권이죠. 요 영역을 한번 벗어나고 나면 그 이후로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면 과거 역사에서는 그랬으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현재 우리가 머물러 있는 요 최대 1억 원 좀 넘는 이 가격대를 벗어나고 나면은
이후로는 다시는 1억 원 이하의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아직 증권성 시비에서 완전히 명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ETF가 승인이 됐기 때문에 다른 ETF들도 스테이킹을 뺀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율만 잘하면은 다른 암호화폐 ETF들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레이어 1이어야 될 것 같아요. 레이어 1이라는 건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코인이죠. 네, 스택스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 2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 매틱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네, 솔라나나 아발란체, 에이다, 리플 이런 것 같은 자체적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레이어 1 코인인 경우에 여러 가지 좀 조건을 잘 조율을 한다면 불가능하지는 않다라고 보는데 다만 저는 근시일 내에 좀 될 것 같지는 않다. 네, 왜냐면은 이 비트코인 ETF 때도 그랬지만은 굉장히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해준 느낌이었고 이번에도 정치권의 외압에 의해서 억지로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몇 달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선거권에 돌입하잖아요. 그러면 뭐 정신없어서 뭐 당연히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을 거고 선거 끝난 이후에는 뭐 나몰라를 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이번 이더리움은 정말 타이밍이 기가 막혀서 된 거고 다음부터는 당장은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하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보고 그래도 이제 긍정적인 거는 금융권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돈 맛을 알아버렸죠. 블랙록 같은 경우에 1분기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백 수천 개의 ETF로 들어온 모든 자금의 절반이 비트코인 ETF였거든요. 그거를 생각한다면 거의 돈벌이의 반을 한 거예요. 그걸 생각한다면은 이게 돈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ETF들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 또 어느 한 개의 코인의 ETF가 아니라 혼합 ETF도 추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알트코인 ETF라고 해서 시가총액 20위권 내에 뭐 그런 알트코인들 다 모은 거. 그런 것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은 뭐 블록체인 50 해가지고 1위부터 50위권 내에 알트코인 모든 코인들 네, S&P 500의 하이 버전 같은 그런 느낌이죠. 네, BC 50, 블록체인 50 해가지고 블록체인 그 생태계 안에 1위부터 50위까지의 모든 코인을 모은 그런 것도 나올 수 있죠. 또 뭐 전기차 ETF처럼 밈코인 ETF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죠. 실제로 밈코인 인덱스 이런 거는 이미 있잖아요. 근데 그걸 또 거래하는 ETF만 없을 뿐인데 인덱스가 있다는 것은 그 인덱스를 추종하는 ETF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승인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그런 것들을 금융권에서 추진할 수는 있죠. 그리고 이들이 추진하면 결국 이들은 뭐를 할까요? 돈의 힘으로 로비를 하겠죠. 그럼 그 로비로 정치권으로 힘이 가겠죠. 그럼 정치권이 결국 다시 SEC든 뭐 어디 그런 규제기관에 압력을 넣겠죠. 그럼 이더리움처럼 승인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죠. 어쩌면 이번 사이클 내에서는 승인이 안 될 수도 있다. 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런 승인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 그냥 알트코인 자체가 이 비트코인 사이클이 점입 가격에 이르면 불장이 오니까 그 알트코인 불장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거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요. 실제로 비트코인의 가격은 유동성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감기에 지지 않을 정도로 유동성 사이클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비트코인은 주식처럼 어떤 현금 흐름이나 실적이 있는 자산이 아니죠. 금과 똑같이 구매력 저장 수단으로 사용되는 자산, 상품 자산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유동성의 영향을 그 어떤 것보다 많이 받아요. 거기다 이자도 없죠. 금이랑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의 영향도 엄청나게 많이 받죠. 그래서 유동성의 영향을 굉장히 받는 자산이기 때문에 유동성의 움직임에 굉장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 슈퍼사이클에서는 유동성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M2 광의 통화량이 줄어드는 마이너스 단계에서 현재 통화량이 늘어나고 있는 플러스 단계로 양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줄어들다가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지금 방향이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올해 말에 미국이 뭐 한 번 할지 두 번 할지 모르겠지만 금리 인하를 시작할 거고 당연히 그에 따라서
유럽은 오히려 미국보다 더 선제적으로 할 거란 얘기도 있고 네. 한국도 지금 11번째 연속 금리 동결을 했는데 당연히 미국이 금리 인하 시작하면 안 할 수가 없을 거고 네. 결과적으로 그다음에 중국도 금리 인하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동성 확장 사이클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미 돈의 전 세계적 글로벌 M2 통화량은 이미 플러스로 돌아서서 양전해서 확장하는 단계로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유동성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도 보통 4년 정도를 주기로 해서 이렇게 유동성이 쫙 풀렸다가 줄었다가 쫙 풀렸다 줄었다 하는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지금 딱 줄었다가 늘어나면서 플러스로 딱 진입한 그 시점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유동성 확장 사이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이클이 지금 눈앞에 놓여 있는데 하필 비트코인도 지금부터 반감기 지나고 슈퍼사이클이 시작되려고 하니까 그 두 개 사이클이 맞물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당연히 슈퍼사이클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네. 이번에 법안이 한 2개 정도 중요한 게 통과가 됐는데요. 하나는 SAB 121이라고 하는 반암호화폐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미국의 은행과 같은 그 전통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 수탁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이 암호화폐를 부채로 대차대조표에 넣어야 됐습니다. 그럼 부채로 대차대조표에 넣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준비금도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암호화폐는 대출이나 이런 게 못하고 있잖아요. 전통 금융기관들이. 그럼 대출 상품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부채로만 잡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대출을 못 해주는 상태에서 준비금만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스탁업을 못 하겠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통 금융기관들이 스탁업을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근데 이것을 무효화하는 법안이 상원까지 다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상원에서 60대 38로 압도적으로 통과를 했다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도 찬성한 의원이 더 많아요. 그 정도로 초당파적으로 통과가 된 거죠. 근데 이거를 지금 그 백악관 측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거다. 이런 말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거부권 행사 안 할 거다라는 얘기도 다시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은 방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정치적인 여건과 맞물려서. 그러면서 지금 의회에서도 분위기가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FIT21이라고 하는 일종의 친암호화폐 법안이 또 하나가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하원에서만 아직 통과를 했는데 하원에서 지금 마찬가지로 거의 2대1 정도의 승률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하원에서도 친암호화폐 세력이 더 많고 상원에서도 친암호화폐 세력이 더 많고 그 다음에 대통령 후보 측에서도 이미 트럼프 쪽은 친암호화폐처로 바뀌었고 바이든도 이런 기세를 보고 약간 눌려서 방향을 선회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모든 정권이 지금 정책적으로도 반암호화폐에서 친암호화폐적으로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게 반암호화폐에서 친암호화폐로 이 방향이 전환되는 이런 기회는 역사에 딱 한 번밖에 없는 거죠. 한 번 하고 나면 끝이잖아요. 맞아요. 이미 친암호화폐로 돌아섰는데 반암호화폐로 다시 간다면 그거는 오히려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거고 호재로 생각했을 때는 반암호화폐가 친암호화폐로 전환되는 것은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 지금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에 맞물려서 일어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정권과 그 다음에 금융권에서도 자세가 바뀌고 있죠. 원래 암호화폐 안 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암호화폐 스탁업을 하기 위해서 정치권에 로비를 했다라고 봐야겠죠? 그 정도로 많은 의원들이 찬성을 했다는 것은 그 얘기는 금융권도 뭐를 알았냐면 암호화폐가 돈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안 거예요. 이번에 현물 ETF를 보면서 그러면서 돈이 된다면 당연히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하려고 하면 당연히 이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돈이 로비를 해서 정치권을 움직이겠죠. 그래서 반암호화폐적이었던 금융권과 정치권이 친암호화폐적으로 돌아서는 이런 방향의 전환이 이번 슈퍼사이클에 얹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도 역사상 딱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거든요. 슈퍼사이클에 더해진다면 반감기에 더해서 ETF에 더해서 유동성 확장에 더해서 거기에 금융권의 방향 전환과 정치권의 방향 전환까지 모두 더해지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단기적으로야 트레이더들의 변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지만 만약에 이더리움을 통해서 알트코인의 불장이 조금 빠르게 온다면 분명히 다른 알트코인들에게도 이런 영향이 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알트코인의 불장은 비트코인이 전고점 영역을 완전히 돌파하고 한 반년 정도가 지나서 3개월에서 반년 정도가 지나서부터 본격적인 알트코인 불장이 오는데, 알트 불장이 올 때는 우선 이더리움이 먼저 올라요. 그 다음에 다른 알트코인들이 오르거든요. 근데 만약 이더리움 ETF로 인해서 이더리움이 좀 빠르게 오른다. 그러면 당연히 그 뒤에 따라올 다른 알트코인들의 불장도 더 빠르게 따라올 수 있죠. 그러면서 알트코인 시즌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앞당겨져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이번에 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이 전고점 영역을 완전히 돌파할 때까지는 그냥 비트코인만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뭐 현물 ETF의 흐름을 좋게 본다면 리스크를 감당하고 뭐 매집할 수 있는 시기고요. 그 다음에 알트코인은 일반적으로 본격적인 알트 시즌이 시작된 이후부터 사도 늦지 않지만 다만 그때 사면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뒤겠죠. 그래서 지금 사서 뭐 30% 40% 변동성도 견딜 수 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거든요. 50%도 일어날 수 있어요. 알트코인은 얼마든지. 그래서 아직 알트 불장이 안 왔기 때문에 내가 오늘 샀는데 뭐 일주일 후에 50% 떨어질 수 있는 것도 감당할 수 있다면 지금 사는 게 알트 불장 오고 나서 사는 것보다 훨씬 싸게 사는 거겠죠. 네. 그래서 본인이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라는 전제 하에서 지금부터 매집을 해나가는 것도 가능은 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조금 공격적이시라면 비트코인이 한 8만 달러를 넘어간 시점부터 사도 되고요. 조금 안정적으로 내가 진입한 이후부터는 웬만하면 올랐으면 좋겠다 하면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넘어선 시점부터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만 10만 달러를 넘어섰을 때 분명히 좀 조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만 뭐 지난 7만 달러 때 7만 3천 4천 달러까지 올랐다가 다시 5만 달러 때까지 떨어지는 조정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10만 뭐 5천 달러 11만 달러까지 올랐다가 8, 9만 달러까지 떨어지는 조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조정이 끝나고 다시 넘어설 때 사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직 전혀 늦지 않았고요. 제가 책에서 썼던 매집 가능 시기가 여전히 한 반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사더라도 전혀 늦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미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더 지금 읽어봐야 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트코인 이번 사이클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최대 1년 반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길게 있는 이 시간을 완전히 활용하기 위해서 한 번쯤 공부해 보시면 너무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솔라나에 투자했던 많은 자금들의 상당수가 이번에 이더리움 쪽으로 조금 이동한 것으로 보여요. 실제로 현물 ETF 승인 직후에 가장 타격을 받았던 것도 솔라나고요. 다른 암호화폐들 다 오르는 동안 솔라나는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자금 이동이 좀 있었다라고 보면 되고, 왜냐면 이번 사이클에서 솔라나가 지난 사이클의 이더리움 역할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이더리움도 이제 너무 커지면서 지난 사이클 이더리움처럼 알트 대장이 되는 게 누구냐 하면 그게 솔라나였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그 자금 중 일부가 솔라나에서 이더리움으로 옮겼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저는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이번 사이클에서 가장 많이 오르는 메이저 알트코인은 솔라나가 될 것이다 라고 여전히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더리움은 만약 이렇게 되면 결국 더 큰 암호화폐가 될 것이고, 변동성은 오히려 기관 자금들 들어오면 변동성은 더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 개인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률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암호화폐 진짜 불장이 왔을 때 그러면 가장 달리는 코인이 누구냐라고 개인 투자자들이 바라봤을 때는 그게 솔라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솔라나로 또 자금이 돌아올 수 있겠죠. 또 이더리움 ETF로 갔던 자금 중에서도 막상 이 이슈가 다 끝나고 나면은 다시 솔라나로 돌아올 수 있는 자금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더리움 ETF와 상관없이 솔라나가 이번 사이클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알트코인의 자리를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적으로는 당연히 매력적이고요. 다만 뭐 이더리움 ETF가 잘 되면은 실질적으로는 더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 변동성을 감안한다면은 지금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이후 가격이 많이 하락해 있는 현재 시점은 나쁜 시점은 아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회가 뭐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조금씩이라도 암호화폐 공부하시면서 투자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미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뭐 최근 같은 그런 조정에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여전히 뭐 사이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 즐거운 여행을 충분히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